바다에서 만난 인문학 52회 바다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다 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선인으로서는 당시 유일하게 상선의 선장이었던 신순성님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당시 상선의 선장이라고 하면 과학기술 분야 관련 직업 분야의 최상위 지위의 직업인들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조선인 선장 신순성님은 일제강점기에 2등 항해사로 격하되어서 성성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그 후 신순성님은 10년이 지났어요. 무려 10년이 지났어야 1등 항해사로 진급할 수가 있었고, 그 후 또 많은 시간이 흘러 1930년도에 이르렀어요. 신순성님은 당시 일제강점기에 한반도의 유일한 해운기업인 조선우선에서, 물론 이것은 일본이 운영하는 해운기업인데요. 이 조선우선에서 조선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선장이 됩니다. 조선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선장이 되는 겁니다. 개항이 되고 문명개화, 외세의 물결이 본격적으로 들어온 지 어느 10여 년 만에 해양국가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화물선의 선장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해양국가는 조선이 아니었지만 말입니다. 구한 말의 조선 조정은 나름대로 소위 말하면 문명개화, 식산흥업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일본으로부터 1056톤 주기관 2438마력의 광제호를 구입했다는 것은 문명개화 식산흥업을 시도하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광제호는 당시 외국인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그 총책을 맡았던 해관, 지금의 세관인데요. 이 해관의 관세 수입으로 신조발주에서 일본의 고베 조선소에서 건조되고 도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운항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일본에 의해 유지되었다는 것은 참 서글픈 일이었습니다. 배를 운항하는 선원 구성을 보면 핵심 요원인 해기사와 산부직장, 여기서 산부직장은 갑판부, 기관부, 사주부의 보통 선원들의 부서장인데요. 이러한 핵심 승무원들은 주로 일본인이었고 조선인은 산부직장을 제외한 보통 선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해기사에 조선인이 한 명 있다는 것은 그건 좀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일본인 해기사들은 주로 현역 해군 장교들이었는데요. 이것은 당시 일본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선박이 정치 외교적으로 입지가 어떠했는가를 여실히 말해주는 건데요. 배는 일본 조선소에서 인수가 되고 인천항에 도착하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들 현역 해군 장교 해기사들에 의해서 운항이 되고 있습니다. 1905년 12월의 일입니다. 이때 인천항에서는 광제호의 취항식이 있던 날인데요. 조정에서 온 한 관리가 배의 현측에, 사이드에 말이죠, 배의 현측에 나 있는 스커틀, 선실의 밀폐 창문을 말합니다. 동그란 창문 있죠? 이 창문들을 보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 배에 웬 구멍을 이리도 많이 뚫어 놓았느냐라고 말입니다. 그것도 살짝 말한 게 아니고 조정에서 나왔다는 이 고위직 관리께서 큰 소리로 대성일갈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당시 조선 조정은 해기와 해운에 무지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후 광제호는 조선의 전 해안에 대한 세관 감시선으로 쓰이기도 했는데요. 세관 감시선. 이미 이 당시에는 세관 행정의 주권이 일본에게 넘어간 뒤였는데요. 광제호는 또 등대 순시선으로 쓰이기도 했는데요.
1910년 한일 병합 후에는 선박 무성국의 중개국으로 사용되기도 했고, 조선 총독부 소속 선원양성소가 설립되자 실습선으로 이용되기도 했고, 또 1945년 일본이 패전하자 해외의 자국민들을 황국 수송하는 데, 그러니까 조선 한반도에 있는 일본 사람들을 자기네 나라로 황국 수송하는 데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광제호의 일생을 보면 일제가 한 행위들을 살펴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조선 조정의 비용으로 귀하게 구입한 배를 일본은 한반도 식민 치하 내내 이용해 먹다가 패전을 해서 철수하는 마지막까지도 오직 그들을 위하여 운항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해방되고 나서 나라를 되찾은 후에 한일 간 해운 관련 회담에서 일제 치하에 조선에 적을 두었던 선박 반환 요구와 교섭이 있었지만 일본으로 건너간 광제호는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신순성 이후에 조선인의 일본으로의 회기 유학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그것은 이 회기 유학이 병자수호조규라는 불평등 계약에 대한 보상 차원의 일회성 파견 유학이었기 때문입니다. 일제는 원천적으로 조선인이 해운대 교육기관에 진학하는 것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들 일본인들은 조선이 바다에 진출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거죠? 도대체 바다에 무엇이 있기에 그렇게 한사코 막는 거지요, 여러분? 이러한 추세는 한일 병합이 되고 한반도를 조선 총독부가 통치하면서도 계속되었는데요. 1920년에 그 뒤 시간이 많이 흘러서 1920년에 유학렬이라는 분이 개인 자격으로, 아주 드물게 개인 자격으로 신순성님이 졸업한 도쿄 고등상선학교를 입학하고 졸업하고, 그리고 조선으로 돌아와서는 유학렬님은 신순성 다음으로 한반도의 두 번째 선장이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야 이러한 차별 정책은 다소 수정이 되었는데요. 여기에는 여러분, 일본의 조선 식민지 경략과 대륙 침략의 야욕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1930년대에도 민간 차원의 회기 유학이 수년 간격으로 있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일들은 중세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민들이 문명 개화에 눈이 뜨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분들 중에는 나중에 해방이 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초대 해운국장, 지금의 해양부 장관이랄 수도 있겠는데요. 이 해운국장을 지낸 황부길님, 그리고 광복되자마자 국내 최초로 해운계 교육기관의 설립을 주도한 이시형님, 대한민국 첫 해운기업 조선우성과 첫 국책회사인 대한해운공사의 실무를 주도한 융상송님, 광복 이후에 혼란 전국에서 해운기업, 해운계 교육기관, 해군 등 한국 해양계의 여러 분야에서 해상 실무를 지휘한 이재송님. 지금 소개하는 분들은 일제강점기 당시에 개인의 자격으로 유학을 다녀온 인물들입니다. 이분들은 그야말로 도전적으로 당시로서는 일본 최고의 해운계 교육기관인 도쿄 고등상선학교와 고베 고등상선학교에 수학하면서 피정명민 조선 사람의 서름을 참으면서 언젠간 회복하게 될 독립조국의 바다의 꿈을 꿈꾸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인터넷 한국해양문학관에서 바다에서 만난 인문학 방송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